일본 내 무슬림 갈등은 현지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나요? 일본 내에서 이슬람교도, 무슬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일본 전반적으로 심한 갈등이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갈등이 좀 보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확대될 그러한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일본 쪽에서 특히 인도네시아 쪽에서 일본 현지로 실습 연습이라든가 기타 노동자로 일하러 가는 그러한 이슬람교도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안에 2010년 정도에는 그 50군데 정도밖에 없었던 모스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의 예배당이죠. 이것이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25년 12월 정도의 통계에서는 170군데 정도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또 자동차로 많이 모이니까 교통적인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 교도 분들은 그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예배하는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아잔이라는 총 같은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일본 문화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든가 또 이슬람교도가 돌아가시면 그 몸을 물로 씻어내는 그러한 문화적인 행사가 있어서 이런 것도 일본 안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갈등의 기미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슬림 갈등은 생활 방식 충돌이 핵심인데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본질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일본 사회라는 것은 자신들하고 좀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회라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화라는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문화하고 좀 다른 문화적인 행위를 하거나 복장 같은 것도 특히 이슬람교도의 복장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라마단이라는 그 한 달 정도 낮에는 금식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라든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당히 일본의 그 상식적인 여러 문화하고 이질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외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상당히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 하나의 갈등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많은 외국인들, 이슬람교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상당히 이질적인 일본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온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약하다라는 부분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어떤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의 문화라든가 방식에 맞춰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으로 가면 또 일본 사람들만큼 그 외국의 문화에
동화하기 쉬운 민족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할 경우는 일본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는 일본이 새로운 그러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 일본이라는 마을의 반식의 문화에 외국 사람들이 맞춰야 한다. 이런 것이 일본 사람들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산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인한테는 상당히 압력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강한 사회 규범과 동질성이 갈등을 키우는 요인인가요? 아니면 제도적 준비 부족이 더 큰 문제인가요? 이것은 양쪽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러한 문화, 일본에 들어오면 일본적인 문화라는 것을 수용해라 라는 그러한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외국인들이 일본에 들어올 경우는 계속 일본에서 생활을 한다라기보다 일시적으로 일본에 머물러 가지고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 사람들이 일본 안에서 쭉 생활할 수 있게 아주 관용적인 제도라든가 문화적인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학교에서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약한 거죠. 일시적인 그러한 거주자, 그러니까 비즈니스로서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현재까지는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일본 안에 생활의 도전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라는 것을 일본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수용, 문화적으로도 기타 음식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기타 생활의 양식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제도적인 장치가 대단히 약하다라는 양쪽 측면이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으로 일본 안에서도 특히 이슬람교 연구자라든가 그러한 외국인을 수용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라든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갈등이 덜 드러나는 이유는 동아 압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조적 차이 때문인가요? 한국에서는요, 일본보다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해도 그렇게 갈등이 크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작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것도 좀 일본하고 오히려 비슷한 이유가 있으면서 결과는 좀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도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서 기타 다른 문화권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비즈니스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동력 이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이러한 분들은 몇 년 지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역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한국은 일본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에 기여하거나 노동력으로서 기여하도록 많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본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도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훨씬 좀 열려 있는 게 한국입니다. 이게 상당히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일본은 그냥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그냥 노동력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만 보는 것인데, 한국은 그 사람들의, 외국인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수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볼 때도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관용성이라는 부분에서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일본하고 똑같아요. 언젠가는 돌아간다고, 자신의 나라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역시 한국 안에서도 일본하고 똑같이 계속 여기에 한국의 외국인들이 완전히 정착되어서 살기 시작한다. 이게 돌아가지 않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 전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은 그러한 완전히 제2의 고향으로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계속 살겠다라는 그러한 이슬람 교도들이 늘어났고, 또 기타 외국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대립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본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며 한국은 무엇을 참고해야 할까요? 사실 일본도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리고 노동력로서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런 비전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어떻게 지향하느냐라는 것은 이미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단계에 확실하게 일본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변에 그러한 도쿄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 그런 것이 침투되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요. 그리고 정부 안에서의 비전에 불과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정하는 지자체가 아직 적다라는 것이 일본의 과제이고, 그러나 비전 자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문제는 그러한 비전을 발전시켜서 정확하게 실천하는 위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한국은 오히려 그러한 비전을 만들어서 또 실제로 한국 안에서 계속 살아가겠다라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그러한 실전 단계까지, 말하자면 일본은 문화적으로 또 그런 약간 배타 쪽이에요. 관용성이 한국보다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비전까지는 만들었는데 실전이 안 된다 이거죠. 한국은 비전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들면 관용성이 좀 많이 있는 사회이다 보니 일본보다 더 빨리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밖에 나가면 그 사회에 많이 동화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간 일본인들은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잖아. 미국에 있어도 한국 사회를 미국 안에 만들어. 그거는 그냥 미국 안에 있는 미국 사람으로서의 일본인이 있는 것 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일본이니까 일본식으로 해라 라는 압력이 강해요. 이게 일본 사회.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니들도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는 일본이니까 일본식으로 살아라.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일본은요, 역사적으로 사실 중국 사람도 한반도에서 일본에 많이 사람들이 갔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이르완 체제였기 때문에 이르완 아래에 일본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오면 다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되라라는 압력이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곳이 현재가 되어서 이러한 체제가 그렇게 현재는 강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선진적인 이러한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외국인든 뭐 원래 일본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의 방식을 수용해라 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한 사회가 일본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압박으로 이슬람 교도들이 느끼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한국의 그 선리학도요,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식 선리학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선리학에는 역성혁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왕이 왕답지 않으면 왕을 갈아버릴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일본의 선리학은 조선 선리학을 굉장히 많이 수용했거든요. 일본에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일왕을 갈아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성혁명을 완전히 부정해버렸어요. 그렇게 기타 조선에서 또 중국 송나라에서 가져온 선리학도 일본식으로 엄청나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슬람교도요, 일본에 들어가면 아직은 처음이지만 이게 100년, 200년 가면 일본식 이슬람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게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장례식은 매장이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화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의 이슬람 교도들이 일본의 문화에 이것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본 내에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매장 문화가 아닌 장례식 문화, 이슬람교회, 그것이 일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본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일본이 그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다른 문화권의 문화도 일본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독자 여러분들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란 정세에 대한 불안과 생필품 사재기까지 나타나는 일본 사회의 불안 심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예, 아무래도 그 일본 사람들은 1970년대에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재기라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나타났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좀 나이 많은 세대에서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총이는 석유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오해이거든요. 사실 왜 오해냐고 하면 단식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도 일본에서는 토일렛 페이퍼 사재기가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러한 위기가 있으면 금방 토일렛 페이퍼도 먼저 많이 사재기를 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남아있는데 요새 일본의 그 토일렛 페이퍼는요, 석유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두 그 폐지, 그러니까 노트라든가 그런 다 쓴 종이를 다시 리사이클 하면서 그런 토일렛 페이퍼를 거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10% 이상 폐지 이용이에요. 석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과거의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요, 그 어딘가에서 그런 그 사재기가 시작되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우리도 좀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사직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자연재해 경험이 많은 일본에서 위기 신호에 빠르게 반응하는 선제적 불안 심리가 이번 현상에도 작용한 걸까요? 또 일본에서는 항상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도 오고 이거 대지진으로 아주 큰 쓰나미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는 혹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도 10일 정도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뭔가 일본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걱정, 공포심의 연장선상의 호름즈 해협의 리스크에서 오는 사재기라는 것까지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히려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진짜 후진국이 됐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오히려 아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어도 나라 안에서는 안정하게 치안이 유지된다. 기타 모든 면에서 그것이 지금 무너진 게 일본이잖아요. 무너지기 쉬운 게 한국보다 일본이다 라는 것을 볼 때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중동 위기 속 한국군 KC-330이 일본인까지 대피시킨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한국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꽤 좋아졌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는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60% 정도가 됐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것은 현재는 일본 자위대하고 한국군이 서로의 나라 혹은 제3국에서도 일본은 한국인에게, 한국은 일본인에게 이러한 뭔가 위기가 닥칠 경우는 도움을 주자라는 국가적인 합의를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각서도 교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제적인 약속, 각서 때문에 협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직 한국 쪽에서 한국이니까 그러한 협약이 없어도 일본인을 데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협약이 있어서 더 정확하게 일본 사람을 데려옵니다. 반대로 일본이 그럴 경우는 한국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러한 사례가 또 일본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 또 서로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은 왜 이 시점에 나왔으며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것은 한국에서는 그냥 다카이치가 또 독도에 대한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이 정도로 뉴스가 나왔는데 배후는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2월 22일은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2일에는 다카이치는 계속 공약을 하고 있었어요. 다케시마의 날의 행사, 이거는 일본의 남쪽에 있는 시마네현에서 매년 지방 행사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는 장관급 인사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장관을 보내겠다. 이렇게 지난해에 일본 총리가 된 이후에 계속 공약을 내세웠어요.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장관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올해 2월 22일 그래도 다시 장관급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시마네현에 사람들이 또 대회장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 쪽에서는 장관급을 중심으로 몇 사람 일본 정부 인사들이 내려왔는데
자강급 인사, 일본에서는 총무관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둔단해가지고 인사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동시에 야유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온 일본 시마네 현 주민들이 장관은 왜 오지 않았냐? 다카이치는 약속만 해놓고 왜 다시 차관을 보냈냐? 왜 거짓말을 했냐? 말만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게 전무관이 인사를 하는 시간 동안 계속 심한 야유였습니다. 이게 일본 안에서 아주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것은 다카이치 촌리를 직격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 지금 일본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매년 일본 국회에 나가서 답변해야 되는 질의응답해야 되는 게 일본 촌리의 입장인데 다카이치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힘이 없고 이야기도 확실하게 할 것 같지 않고 이게 분명하게 다케시마의 날에 대한 공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 국민들이 시마네 현을 중심으로 너무 세게 비판했기 때문에 또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 사건으로. 그래서 다카이치의 아주 힘있게 하는 퍼포먼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카이치는 결심한 얼굴로 일본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목적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다음 다케시마의 날에는 장관급 인사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1년 후가 되겠죠. 내년 2월 22일 실제로 장관급을 보내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이전에 다카이치 내각은 끝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그 갈등을 키워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이 오히려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사이좋게 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베 신조도 장관급으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못 보낸 거거든요. 아베 신조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독도 문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는 그것을 깨고 아베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다카이치가 더 독도라고 독도 일본 영토라고 했다. 그것만 보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지금 참고 있다 이거야. 미국은 또 독도 문제는 한국 편이에요. 최근 일본 교과서의 독도 표기 논란도 같은 맥락의 정치 외교적 메시지로 봐야 할까요? 일본 정부가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죠. 역사 교과서라든가 사회과 교과서 전반적으로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대부분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베 신조 정권 때에 그런 식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쓰지 않는 사회과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일본 정부가 반침을 세웠기 때문에 갑자기 일본의 사회과 교재 거의 전체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현재는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요. 이러한 부분은 그것을 거기서 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부분을 또 삭제해 나가면 또 오히려 또 일본에서는 화제가 되고 또 문제, 일본의 특히 극우 세력은 그것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현재는 유지하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거기에 또 뭔가 추가 기술이 생긴다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현재까지 아베 정권 때의 기준을 그 이후에 스가, 기시다, 심지어 한국에 아주 좋았던 이시바 정권도 그게 이어지는 흐름이라서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런 흐름은 일본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본은 그 외교 카드로 독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 카드라는 것은 독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다시 만든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네, 그러나 외교 카드로는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한일 관계에서 다른 문제가 일어날 때,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일본에 좀 불리한 문제가 일어날 경우 항상 일본은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하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한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거 외교 카드로 쓰는 거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독도를 활용하면서 또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독도 문제를 계속 거론해 나가면 그 어떤 기회가 생겨서 실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를 준비한다라는 그러한 집요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 가전산업은 왜 세계 최고에서 경쟁력을 잃고 쇠퇴하게 되었을까요? 네, 일본의 가전 산업이라는 것은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함께 일본으로 여행 간 한국 분들은 일본의 밥솥이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거는 90년대 그 말이었는데요. 일본에 저하고 함께 가면서 저는 그런 관심은 없었지만 그분은 일본에 밥솥을 사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조지르시 코끼리 벼였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밥솥이 일본보다 훨씬 좋거든요. 일본 밥솥이 옛날에처럼 좋은 게 아닙니다. 퇴보했어요. 고장도 잘 납니다. 고장 난 후에 이게 수리도 잘 안 돼요, 일본이. 그만큼 일본의 가전 산업이 쇠퇴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세계 경쟁력에서 중국, 한국, 대만 이런 데에 완벽하게 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자인전신이었습니다. 자인전신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러나 예를 들면 한 번 만들면 10년, 20년 쓸 수 있다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꽤 많았어요, 일본에. 한국 제품이나 중국 제품은 3년 쓰면 바꿔야 된다,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더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채산이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일본의 반도체도요, 처음은 25년 쓸 수가 있다,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반도체는 매일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25년간 쓸 수 있는 반도체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러나 일본은 20세기까지는 그게 일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세기까지는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또 하나 일본 사람들은 하나 만드는데 너무 차인 전신이 있어가지고 필요 없는 기능까지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휴대폰 하나 해도요, 가라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에. 이거는 가라파고스 휴대폰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고 하면 휴대폰 하나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이 90%. 그런 거 만드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특히 또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취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휴대폰이나 중국의 휴대폰이 이제 필요한 것만 있는 것이 일본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설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조, 조립, 완성품 판매, 거기까지를 이거 수직 판매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회사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수직 통합 모델이에요. 이거는 20세기까지는 일본 모델로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또 이것이 수평적인,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는 설계만 하고 또 어떤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그것만 하고 조립하는 회사는 그것만 하고 이게 세계가 그런 식으로 분업 시스템이 된 21세기가 돼가지고 일본의 수직 통합 시스템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됩니다. 또 너무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직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고 하면 그 하나의 기업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부품만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에서는 다른 부품을 또 같은 기능인데 만들어야 돼요. 규격이 다 달라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소니에서 혹시 만든 휴대폰이 있으면 그 소니의 부품만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도시바에서 만든 부품을 키워놓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페타성이 일본 경제 전체의 후퇴를 만들어 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잽스 같은 사람이 일본의 여러 회사 중에서 좋은 부품을 가져와 가지고 조립해서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만들 수 없는 거, 일본 안에서는 그 페타성 그리고 회사 대 회사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다른 거예요. 외부에서는 그거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본의 가전 산업이 후퇴해 버렸습니다. 중동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일본의 에너지 의존 구조를 흔들며 단순 변수가 아니라 경제 안보 위기로 볼 수준인가요? 예. 현재 일본 정부의 인식은 이대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는 일본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기 사태에 직결된다. 이런 인식이 현재 일본 정부의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원유의 90%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일본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현재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현재까지 일본 관련 유조선이 몇 쪽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하지만 그 배의 선적은 일본이 아닙니다.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의 선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어느 정도 관련이 되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조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못하고 바로 페르시아만에 그대로 남아있는 배들이 유조선이나 기타 대단히 중요한 배들은 한국은 40쪽 정도, 일본은 50쪽 정도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석유 비축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석유의 비축분은 260일 정도 버틸 수가 있는 그러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전체 반출한다라기보다 일부를 반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카이치가 3월 19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 측의 원유를 많이 수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유 수입처의 다변화 이것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쪽을 통해서 오는 루트, 이것도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갈 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의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 루트로 일본 쪽으로,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해로를 이용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는 세 개의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대로 가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 됩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고, 이번에 준동 사태는 일본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위기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와 해상 운송 차질이 겹칠 경우 일본 제조업이 수익성 악화를 넘어 산업 경쟁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본의 제조업은요, 아무래도 그 과거의 리만 쇼크라든가 또 그 이전에는 오일 쇼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세계의 지정학적인 그러한 위기를 몇 번 거치면서 이제 그러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유연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가 되지 않다면 그 어느 정도의 원유가 코스트가 엄청나게 비싸진다, 100달러를 넘는다라든가 이런 사태가 와도 이것이 단기로 끝난다면 그렇게 일본의 산업 자체가 붕괴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은 기본은 재고를 되도록 갖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재고를 갖고 있으면 세계적인 그 문제가 일어날 때 재고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일본에서는 그냥 주문 받으면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재고를 두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기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실용해 왔기 때문에 단기로서는 괜찮습니다. 장기가 되면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일부 섹터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부품이 만들 수 없게 됐다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인 그 제조업에 영향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회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또 수입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부품이 오지 않게 됐다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그 부분에서는 역시 장기화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엔저 수입물과 상승 속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일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생활적으로 예를 들면 월급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생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 버리는 이것을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면 그 월급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건 값이 또 함께 올라가는 거죠. 월급이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올라간다. 이거는 제약의 상황이에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우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엔조니까 세계적인 달러화하고 엔화의 비교만 해도요, 일본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엔으로는
그 구매력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지금요. 네, 이런 부분은 해외에 나가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현재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월급은 올라가기는 하지만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에요. 일본 자체가. 거기에도 금리까지 현재까지 올라왔고요. 특히 장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도. 네, 이것이 그 단기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특히 일본 사람들은 모기지론으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30년, 40년 분할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 금리가 저렴해서 그냥 가능했는데 대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굉장히 일본 사람들의 가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또 물건을 안 사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재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그 일본 은행 존재에게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말아라. 그때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 금리를 말하고 있죠. 일본 은행의 아주 기본적인 금리 더 이상 올리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행 존재도 당분간은 금리 올리지 않겠다고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가 되면 일본 경제는 더욱더 나빠지고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게 되고 일본 국내에서는 경기가 아주 나쁘게 돼가지고 그래서 해외에 더 팔아야 되니까 그 경우는 더 엔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단 다카이치는 엔저주의자이지만 그래도 국민 경제를 계속 압박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실상입니다. 같은 에너지 수입국인데도 일본이 더 크게 흔들린다면 그 차이는 단순 의존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산업 구조 환율 정책 대응의 근본적 차이인가요? 예,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 때문에 한국 이상으로 일본 전체의 경제가 상당히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하고 비교할 때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라는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상당히 나눠져 있는 그러한 크죠. 한국은 완전히 그 하나의 대기업이 그 에너지 값이라든가 이런 거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 가장 위에는 한국 정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그 위지가 많이 반영이 되고 또 한국의 콘사죠. 이것은요. 전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내 의사결정이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일본하고 역시 하나 다른 부분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바로 그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정 사고 때문에 일본 안에 당시 50기 이상 있었던 그 원자력 발전소는 그 한때 완전히 가동을 멈췄거든요. 요새는 그 반 정도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사고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석유라든가 기름이라든가 기타 그러한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발전이라는 것은 일본보다 한국이 지금은 더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연료 값이라든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한국보다 일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혹은 그런 것을 또 일본의 업체들은요, 위에 있는 업체는 이것을 아래에 또 상당히 그 나눠져 있는 그 하청 업체, 그 에너지를 파는 회사들이 하청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책임을 그쪽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책임을 넘기는데 가장 아래에서 소비자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다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하부 구조의 산업적인 부분이 약해진다라는 것이 한국하고 좀 다르다. 한국은 위에서 아래까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그 산업적인 구조의 문제가 일본하고 한국은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마지막은 소비자의 모든 것을 넘기는 구조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본은 그것을 하지 않기로 하는데 중간적인 그 산업재해가 많이 오히려 타격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산업적으로는 일본이 또 굉장히 여러 면에서 균열이 생기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유가 물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일본이 더 깊은 구조적 침체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는 한국의 기회일까요? 연쇄 리스크일까요? 예,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리하냐, 일본에 유리하냐라는 것을 많이 좀 생각하는 또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일본에 유리하다 혹은 한국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동 리스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편이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이 리스크가 한국의 산업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일본에는 그 산업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의 강한 그러한 제조업, 일본에서 강한 제조업, 거기에 이 중동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에서区別해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그 반도체 중심의 그러한 산업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EV 자동차라든가 이쪽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또 아직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일본이 약하고 또 EV도 일본은 본격화되어 있지 않고요. 아직은 토요타라든가 그런 데는 하이브리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조업에서 전혀 다른 식으로 아직은 움직이고 있다. 근데 또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고 또 EV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은 앞으로 한국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거하고 직접적인 석유 문제죠. 이것은 조금 다른 그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석유 위기, 에너지 위기는 비슷한데 이 비슷한 것을 갖다가 국내 제조업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정도밖에 분석을 하기가 아직 어려운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라든가 또 석유, 여기에 또 위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 이상으로. 한국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기화가 되면 또 일본 쪽에 상당히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어떤 산업적, 지정학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와서 사우디라든가 그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일본 이상으로 한국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유 국가 나름대로의 국가 전략이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차원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산유국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달 석유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산유 국가들의 장기적인 비전이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앞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가, 미래 비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우디가 일본에 가지 않고 사우디의 환대자가 한국에만 오고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한국하고만 여러 가지 네옴시티라는 그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 도시 계획에 한국을 참여시킨다. 일본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반도체 기술, 그리고 EV 기술, 그리고 IT의 기술, AI의 기술, 도시화에 대한 기술, 또 조선업이라든가 이러한 산업 전체적인 통합적인 기술력이 일본은 날아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발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발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고 미국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또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고요. 사우디는 또 지금은 친미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하고의 관계도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미래의 디지털화, AI화의 산업적인 실력으로서는 일본보다 정확하게 한국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특히 아랍을 중심으로 하는 산유 국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달 석유화가 될 몇십 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국하고 계속 연결해서 협력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산유 국가들이 한국을 허브로 해가지고 역시 석유를 또 세계적으로 이제 부릴 수가 있는 그러한 중개 기지로서 한국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하고 산유국들이 윈윈하는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자 이러한 단계까지 현재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아랍 국가, 아랍 산유 국가들하고 한국의 관계는 깊어진 상황입니다.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중동의 현재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은 중동이라고 해도요, 아랍 국가하고 페르시아 국가가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국가이고요,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가까이에 있지만 민족이 다르고 아랍 민족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고 친미 국가가 아랍 국가 중에 꽤 요새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지금 친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전체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지급 충동의 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역시 그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 외교가 여름에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도산 폐업 급증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의 이상 신호로 봐야 할까요? 지금 그 일본 안에서 폐업이라든가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폐업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을 더 이상 계속 할 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이제 스스로 회사를 닫아버리는 거죠. 이게 폐업입니다. 네, 이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상당히 우수한 기업인데 그 키스를 계속 계승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이게 특히 그 연세 기업에 많습니다.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 있어요. 일본에 그런 그 중소기업이 꽤 많습니다. 또 소기업, 또 연세기업이라고 해도요. 장인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IT는 안 되더라도 AI는 안 되더라도 엄청난 기술이 있는 데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이 들어가려고 해서 국영 견학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 AI라든가 IT화가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이 아닌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나 여기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기업은 그 또 경영하는 대표가 사장님이 70세, 80세가 되면 이제 후계자가 없어서 기업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폐업의 하나의 형태이고요. 또 하나는 좀비 기업입니다. 8개 정도의 일본의 기업 중 하나가 좀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좀비가 뭐냐?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그 은행이라든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나 요새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시중은행의 금리도 올려줘가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혹은 실제로 도산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 경우는 폐업뿐만이 아니라 도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좀비 기업 그리고 후계자가 없는 우수한 중소기업 이것이 일본 안에서 폐업 그리고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이 구조적으로 IT화, 디지털화에 실패했다라는 요인도 작용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IT화, AI화 요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2000년대 초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IT화의 차이는 20년 이상 있습니다. 일본은 20세기의 성공을 그대로 믿고 IT화 하지 않아도 자인 기술로 계속 할 수가 있다고 오판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일본의 경제의 어려움의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몰락의 핵심 원인은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도산인가요? 아니면 금리 상승으로 좀비 기업이 무너지는 구조 변화인가요? 그거는 아무래도 국가의 정책이 이제 구조 조정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IMF를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IMF를 졸업하면서도 이제 구조조정으로 계속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하여서 또 미국 쪽의 선진 기술, 이것은 IT죠. 인터넷 기술. 이것을 또 도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IT 지식을 갖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많이 고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옛날의 마인드만 갖고 있고 새로운 지식이 없는, 특히 IT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다 잘랐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탄신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현재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고, 또 기술력으로서는 디지털화로서는 세계 5위, 6위가 되는 그러한 대단한 나라의 힘을 갖게 된 것이 현재 한국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 IMF하고 비슷한 그러한 위기가 사실 왔어요. 1997년에. 그러나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일본 안에서요. 어떤 합의냐? 일단 구조조정으로 많은 그 사원들을 해고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저임금이라고 해도 월급이 낮아도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아주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통은 많이 없었지만 새로운 IT화의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엄청나게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국가가 운영해 나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인 그 문제가 된다. 이게 일본은 또 사무라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조정으로 일이 없어진 완전히 실직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부담 요인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정부는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IMF의 압력도 있고 해서 구조조정을 아주 계속 단행한 거예요. 일본은 그거 안 했어요. 그 결과가 현재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한국은 배후에는 IMF가 있었고요. 한국만으로도 그게 계속 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그 IMF가 배후에는 없었고 한국처럼 진짜 IMF 문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일본도 갔지만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조금 느슨하게 현재까지 왔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굉장히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디지털화 실패한 아시아의 나라가 두 개,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일본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 디지털화 세계 랭킹, 이거는 영국의 IMD라는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데요. 일본은 30위에서 33위 정도를 매년 왔다 갔다 해요. 한국은 5위, 6위 정도이거든요. 디지털화의 세계 랭킹으로 봐도 일본하고 한국은 승부가 지금 안 됩니다. 전혀 이게 이제 디지털화라는 부분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족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흑자 폐업까지 늘어나는 현상이 일본 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붕괴 신호로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 일본이 이러한 부분을 알아채리지 않고
계속한다면 일본 경제가 진짜 침몰해 버려가지고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 이후는 그 스가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 기시다 정권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일본 정부가 그 일본의 대형 기업을 많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디지털화에서 만회해야 되겠다. 국가가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썼다라는 반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IT화 그리고 AI화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거든요. 또 현재 다카이치 일본 정부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일본 정부는 그것을 일단 그 말로만 하고 실제적인 그 예산 그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 거의 맡겼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 안에서 그런 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그냥 해라. 일본이라는 국가의 예산으로 뭐 디지털화 예산이 한국은 10% 20% 있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일본이. 그런데 다카이치 정권이 돼가지고 최초로 그러한 아주 큰 덩어리의 국가 예산으로서의 R&D라고 하잖아요. 그곳으로 그 디지털화, AI화의 예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뭐 옛날부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하고 한국은 국가적인 그 마인드의 차이가 현재까지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일본도 국가 예산의 디지털화, AI화라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5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한국하고의 그러한 차이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한국도 일본이 이대로 침몰한다 생각하면 그거는 아닐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또 일본은 소부장에서는 아직도 강합니다. 한국은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그 제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강하지만 소부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AI, IT 전환 격차는 기술력보다 의사결정 구조와 기업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사실 일본은 20세기까지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알아서 이러한 부분은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기업들이 있으면 국가를 대신하여서 그 일본의 대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이끌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 정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신뢰하고 있었는데 언제쯤부터인지 일본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본 정부도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계속 안 한 것이 10년으로 넘어버린 거죠. 이게 언제냐? 2008년 그 리만 쇼크 이것이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1999년부터 시작된 바로 버블 붕괴죠. 이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 플러스 리만 쇼크 이것은 아주 컸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서 잘 대처를 했는데 일본은 리만 쇼크의 세계적인 그 공황을 한국보다 훨씬 크게 받아가지고요. 이제 계속 그 흑자를 냈던 일본의 대기업들도 이때만큼은 엄청난 적자를 냈습니다. 특히 토요타가 선진적이었어요. 토요타는 적자를 낸 적이 없는 대단히 의량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리만 쇼크의 2년 전도 특히 어마어마한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요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본의 대기업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러한 그 세계적인 불황이라는 것은 10년에 한 번 정도는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10년 후에 다시 불황이 올 때에 돈이 없으면 이거 진짜 안 된다라고 하여서 이제 일본의 대기업들도 새로운 투자라기보다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부 유보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 일본 사람들이 그 성격이 강하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대기업들도 그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은 일단 있기는 해요. 그러나 투자를 안 해요. 새로운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리만 쇼크 같은 대불황이 오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된다. 오히려 투자한 만큼 마이너스도 커진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잘못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T화, AI화도 엄청나게 늦어집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요. 나이가 많아도 60세 넘어도 그냥 잘리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현재 65세, 좀 있다가는 70세까지 전년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65세 나아가서 70세 정도까지 그대로 아주 좋은 자리에 대표라든가 거기에 보금가는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무능력자가 많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세대에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돈을 그냥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일본의 발전을 조회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도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라든가 사장이 몇십 년이나 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촌이라고 해도 1, 2년으로 그냥 바뀌는 사람들인데 말을 그대로 듣지는 않았어요. 대기업의 대표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악순환에 빠져버렸어요. 일본이. 엔저 원자재 상승, 미국 관세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더 깊은 침체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는 한국의 기회일까요? 리스크일까요? 일본은 원자재는 수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엔저가 되면 될수록 더 원자재 값이 올라가 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민의 지갑을 압박하는 거죠.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현재 다카이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GDP가 늘어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엔조라고 해도 또 그곳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GDP가 올라가면 월급도 많아진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순환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엔조이면 수출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 아주 급격한 엔조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계속 유지되는 엔조 수준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다카이치 정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문제는 월급으로 보통 사람들의 월급으로 환산시켜야 한다. 이것은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2년 정도는 일본 사람들의 월급은 4%에서 5% 정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가 인상이 그것보다 좀 더 6%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임금 자체가 마이너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다카이치 정권은 잘 조절하면서 실질적으로 플러스로 임금이 플러스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다카이치 촌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면 일본 경제는 계속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헤어나올 수 없는 늪 속에 빠져버린다. 이것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되는지가 문제인 거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은 다카이치 정도의 정책으로는 이게 일본의 빚이 계속 많아져 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제학자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야기가 일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오히려 엔저로 해서 수출을 늘리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는 부활된다라는 경제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이게 더 논리적으로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를 봐야 하고 요게 또 중동 전쟁,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까지 더해 가면서 이거는 새로운 변수예요. 사실 관세 문제 같은 것은 또 현재까지의 트럼프 관세는 현재까지의 리스크였지만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이제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이거는 원유 에너지 문제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화가 되면 이거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거의 비슷하게 굉장한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본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요. 현재 세계적인 여러 가지 전치적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변화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일이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이외에서 석유를 가져오는 방법이라든가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없을 경우는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외교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입의 다변화 그리고 수출을 쳐도 이게 막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세계에 척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이 아닌 나라가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의 상황에서는 세계에 척을 많이 만들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로 give and take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요. 그 원론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 나라만 보고 그러나 우호관계는 세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일본의 상황, 일본이 관련이 되는 세계적인 상황,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힌트,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저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